이제 황기 상표군과 이제 고려 상표군. 황기는 이제 회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상 상표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려 상표군은 구매 의사 있는 상표군. 그래서 이제 1차는 환기를 하죠. 회상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외부 탐색하고 환기를 해가지고 상품을 고려하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기 전에 잠깐 우리 저 사례 하나 보시죠. 뭐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매직 넘버, 유통업계의 숫자 경제학, 그 사례에 나왔습니다. 숫자로 상품 알리는 누메릭 마케팅, 대형마트에선 뭐 0원, 90원, 전통의 숫자, 심리 자극한다. 이게 누메릭 마케팅 뭐냐면 누메릭이 NUMERIC 누메릭 숫자라는 뜻 아닙니까? 숫자 마케팅입니다. 숫자. 자동차 같은 데서 우리가 숫자 마케팅 자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는 뭐 K2, 뭐 K3, K5, K7, 뭐 K9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벤츠도 마찬가지 다 돼 있죠. 숫자가 돼 있죠. 그럼 이제 숫자를 통해서 제품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메릭 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용어인데 보니까 이제 여기 자료 보니까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부 홍모 씨는 마트에 가면 아이들과 남편의 건강 때문에 꼭 숫자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홍 씨는 MSG가 몸에 나쁘지는 않다고 하지만 찜찜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 꼭 MSG 0%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0이 이 홍 씨에게는 어떤 신뢰의 숫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직장인 이모 씨는 편의점에 가면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간편 도시락을 고른다. 뭐 가격대가 다른 대형마트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러스가 있는 것을 보면 왠지 싸게 산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또 꼭 100%가 들어가 있는 음료를 고르게 된다. 과즙 100% 등이 적혀 있는 음료수가 왠지 건강함을 나타내는 숫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는 물건을 고를 때 숫자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숫자는 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숫자는 고객에게 마음이 끌리는 요인으로 그리고 업체로서는 곧바로 돈과 직결되는 셈이다. 소비자들에게 숫자는 신뢰인 동시에 추억이고 기업 입장에서 숫자는 생존이며 전쟁을 뜻한다.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잘 정리를 했네요. 숫자, 소비자를 사로잡다. 식품업계에서는 정확한 광고 효과를 위해서 숫자로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누메릭 마케팅을 적극 활용한다. 누메릭 마케팅은 말 그대로 누메릭, 즉 숫자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간단한 숫자에 대한 인상을 남기고 숫자에 대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그래서 오래 기억하게 하는 마케팅이다. 예를 들어 고급 주스보다는 100% 과즙 주스. 그러면 소비자들이 더 고급 주스보다는 100% 과즙 주스를 더 신뢰하겠죠. 누메릭 마케팅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마케팅이다. 식품업계에서는 가장 성공한 브랜드가 바로 베스킨 라빈스 31, 뭐 31가지. 이게 뭐 한 달 30일 내내 새로운 맛을 선사한다는 의미로 31을 붙인 베스킨 라빈스의 31은 메뉴가 31가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아이스크림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게임으로도 나올 만큼 소비자들에게 숫자를 통해서 깊이 인식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타 500,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래서 그걸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 발매 2년 만에 무려 10억 캔을 돌파해서 음료 사상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2%라는 의미는 몸의 수분이 2% 부족할 때 이런 뜻이죠. 그래서 1999년에 첫 출시된 이후에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나는
날 물러보지 마 등 수많은 유행을 만들어내며 추억의 숫자로 자리 잡았다. 박모 씨는 아직도 갈증을 느낄 때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자연스럽게 손이 2%로 가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타보 브랜드 아니에요? 최초 상기 브랜드가 된 거죠, 이게. 그러면 그 고객들은 무조건 최초 상기 브랜드를 다른 거 안 보고 다 사는 거죠. 타보 마인드 리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지하는 것도 고전적 기법이지만 역시 막강한 신뢰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유통가의 숫자의 비밀은 뻔한 수단임을 알면서도 재미가 있다거나 신뢰가 간다거나 기억 효과가 뛰어나다는 등의 인상을 각인시켜주면서 다시 찾고 싶은 것, 다시 사고 싶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전통적 숫자의 법칙, 망고의 진리, 대형마트 등도 숫자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펼치는 두 자릿수 돈 90원 마케팅이다. 어쩜 진부한 만큼 전통적이지만 수십 년간 이 숫자 마케팅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위력적이다. 서비스 마케팅에도 이런 게 있어요. 가격을 결정할 때 소비자에게 어필되기 위해서 단수 가격 결정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보다는 990원 하는 게 훨씬 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수 가격 결정이 기업에서 가격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전통적인 숫자의 법칙이 소비자들의 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구매로서 이끌도록 유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가격이 공공원으로 맞춰져 있는 언더웨어 행사 상품집 매장 10,000원 단위를 넘지 않기 위해서 90원으로 끝자리를 남기는 의류 매장 등도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득이라는 생각을 남기는 효과가 있기에 유통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마케팅이다. 음식점 역시 그렇다. 80년 전통, 나아가 100년 전통이라는 간판 단어가 주는 막강한 힘을 빌어서 이를 자연스럽게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단골 손님을 유지하는 것도 고전적 기법이지만 역시 막강한 신뢰의 힘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유통가의 숫자의 비밀은 뻔한 수단임을 알면서도 재미가 있다거나 신뢰가 간다거나 기업 효과가 뛰어나다는 등의 인상을 강조시켜주면서 다시 찾고 싶은 곳, 다시 가고 싶은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어떤 신뢰를 사기 위해서 소비자를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단한 마케팅 노력을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환기 상표군과 고려 상표군을 보겠습니다.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회상하는 내적 탐색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적 탐색이 가장 기본이니까요. 내적 탐색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표들 중에서 인지 상표군이 인지라는 건 내가 안다는 거, 알고 있는 상표군이 그게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회상을 하는 것이 기억 속에 저장된 모든 인지 상품군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배운 바죠. 소비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표들 중에서 일부 상표는 회상할 수 있지만 일부 상표는 회상하지 못한다. 또한 기억 속에 떠오르지만 당면한 문제 해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표들도 제외될 것이다. 그렇죠? 네. 환기 상표군은 기억으로부터 회상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는 상표들이다. 만약 내적 탐색에서 발견한 환기 상표군에 만족할 만한 상표가 없거나 추가적인 정보 탐색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외적 탐색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고려 상품군은 환기 상품군과
외적 탐색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상품들 중에서 상표들 중에서 구매 의사 결정의 대안으로 활용되는 상표이다. 물론 소비자가 환기 상표군에서 만족스러운 상표가 있다고 판단하면 외적 탐색 없이 환기 상표군이 곧 고려 상표군이 된다. 소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환기 상표군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케팅 담당자들은 우선 소비자의 환기 상표군을 파악하고 자사 상표가 환기 상표군에 쉽게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노력을 기울인다. 지금 미투 마케팅 얘기죠. 비슷하게 고급 브랜드 비슷하게 하면 환기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유형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그림 8-6을 한번 보시죠. 그림으로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보면 전체 상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하게 되면 전체 상표군이 있겠죠. 거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표군이 있습니다. 인지 상표군. 그 다음에 또 모르는 상표군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인지 상표군 중에서도 내적 탐색을 통해서 환기되는 것. 환기되는 상표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가 되지 않는 상표군이 있습니다. 인지 상표군이지만 환기가 되지 않아. 이거요. 그 다음에 환기 상표군 중에서도 비고려 상표군이 있고 고려 상표군이 있습니다. 근데 환기 상표군 중에서 내가 선택할 상품이 마땅치 않다 그럴 때는 이제 비상기 상표군을 포함한 모든 외적 탐색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외적 탐색. 그러니까 환기 상표군 중에서 내게 마땅치 않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기 상표군이 아닌 전체 상표군 중에서 비인지 상표군을 찾는 외적 탐색이 들어가는 거죠. 네, 외적 탐색. 그렇게 해서 이제 외적 탐색의 결과로 고려 상표군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환기 상표군 중에서 내가 바로 구매의사 결정할 수 있는 대안이 결정됐다면 여기 비인지 상표군을 통한 외적 탐색 없이 그냥 그러니까 비상기 상표군도 포함되겠죠. 비인지 속에. 예. 다만 환기가 안 됐을 따름이지. 그것까지 다 포함한 외적 탐색 없이 환기 상표군 중에서 고려 상표군을 정하고 환기 상표군에 대안이 없다 그럴 때에는 비인지 상표군이나 비상기 상표군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외적 탐색을 더 해가지고 고려 상표군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케팅에서 환기 상표군이 왜 중요하냐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는 것을 알겠죠. 보통 브랜드로 우리가 상표군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인지 상표군에 들지 못하면 사실은 초반에서부터 구매 의사 결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은. 그 다음 인지 상표를 할지라도 환기 상표군에 들어야 되는데 비상기 상표군에 들어가 버리면 또 그런 기회가 소멸되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구매는 소비자 의사결정은 이 환기 상표군에서 고려 상표군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환기 상표군에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정보 탐색을 외부까지 레이더망을 넓혀가지고 외적 탐색을 해서 환기 상표군하고 외적 탐색의 결과분하고 합해서 고려 상표군을 결정한다. 그럴 때에도 환기 상표군이 선정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뭐 외적 탐색을 했는데도 그만큼의 대안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환기 상표군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표군에 대해서 소비자가 인식하게 하는 게 정보 탐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마케터들은 문제 인식은 소비자가 하지만 정보 탐색에 있어서 제공해 주는 거 그런 것을 의여하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가 소구하는 방향대로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환기 상표군도 되고 인지 상표군도 되고 고려 상표군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 탐색을 통해서 환기 안 됐다 할지라도 바로 고려 상표군으로
진입할 수 있다. 각 단계를 유심히 관찰해서 소비자 관찰을 통해서 정보 탐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환기상표군과 고려상표군에 있어서 우리가 뭐랄까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매 바로 직전 단계인 대안평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외적, 내적 요인이 있죠. 외적은 이제 마케팅이 거기 중요합니다. 소비자 행동에서 중요한 게 이제 외적이죠, 외적. 내적은 이제 뭐냐면 뭐 개성, 라이프스타일, 뭐 지각, 학습, 태도, 이런 게 다 이제 내적이죠. 이걸 다 취합해 가지고 내적, 외적 결정 요인을 다 취합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의사결정 순서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인식. 문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문제인식에 따라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보 탐색. 정보 탐색. 그건 내부 정보, 외부 정보가 있다고 그랬죠. 내부에 내 경험이 다 완성되어 있느냐. 안 돼 있으면 외부 정보까지 포함해 가지고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물건을 이제 결정하는 대안 평가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평가가 받으면, 선택되면은 이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으면 탈락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안 평가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비록 정보 탐색과 대안 평가는 분리된 단계이지만 정보의 획득이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단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죠? 정보 탐색을 통해서 이 대안 평가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만 가지고 대안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편의품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소비자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정보 탐색과 대안 평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안 평가는 단순한 과정에서부터 많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겠죠. 뭘 결정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대안 평가 과정은 기본적으로 선택 대안과 평가 기준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선택 대안의 상대적 성과를 평가하고 나서 이들 평가를 결정 규칙에 작용하여 특정한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평가 기준. 어느 속성에 내가 평가 기준을 높여 둘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선택 대안의 상대적 성과를 평가해서 이 평가를 결정 규칙에 작용해 가지고 특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죠. 평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중요하죠. 대안 평가에 있어서. 대안 평가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선택 대안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차원이나 속성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평가 기준의 특성은 첫째, 평가 기준은 소비자의 구매 목적이나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목적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구매 목적이나 동기는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의 유형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실용적 동기는 가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 반하여, 그렇죠? 실용적 동기는 가격이 중요하죠. 콩나물 하나 사는데 가격이 중요하죠. 그거. 그래서 뭐 50원, 10원 깎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쾌락적 동기는 제품 구매와 사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느낌이 중요하다. 이건 가격에는 좀 민감하지 않겠죠,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평가 기준에서 소비자의 구매 목적이나 동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평가 기준이. 그러니까 둘째는 소비자에게 놓여 있는 선택 상황도
평가 기준에 의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식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경우는 지리적 근접성이 다른 기준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까운데 어디 있느냐. 시간적 제약이 너무 크다면 그래서 선택 상황과도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평가 기준은 항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승용차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가격이나 연비나 배기량 같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이미지와 같은 주관적 평가 기준도 고려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더 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다만 이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제 연비에 굉장히 신경을 쓰겠죠. 가격에 신경을 쓰겠고. 근데 그 계층별로도 인과학적 통계에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가격이나 연비보다는 물론 가격을 중요시할 수도 있겠지만 또 스포츠 타입이라든가 SUV라든가 소형 이런 걸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평가 기준은 그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평가 기준이 그 영향력의 차이가 크죠. 이것은 여러 개의 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이 다른 기준에 비해 현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야. 어떤 것은 5점이라면 중요도가 평가 기준에 어떤 것은 3.2점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다 필요한 평가 기준에 들어간다. 그럼 거기에서 대안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저하다는 것은 평가 기준이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부 기준이 다른 기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평가 기준 하나만 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다 평가 기준을 곱해 가지고 중요도를 곱해 가지고 최고 나온 점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5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 밑에 있는 건 다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초이스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결정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 이거 현저한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결정적 속성은 소비자들이 여러 선택 대안 중에서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현저한, 여기 보니까 salient attribute 돼 있네요. salient 이게 현저한, 돌출한 이런 뜻이죠. 현저한 속성이라고 한다. 결정적 속성은 determinant attribute, 결정적, 중요하게 결정적 순간하지 결정적 속성이에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군의 평가에서 특정한 속성을 결정적 속성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속성이 다른 속성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제품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런 결정적 속성을 원한다면 이거 하나만 보겠죠. 만약 어떤 대안이 결정적 속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 대안은 최종 대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케팅 담당자들은 어떤 속성을 결정적 속성으로 이용하려 하는가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교육시키고 결정적 속성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그 속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과거에 디젤 자동차가 연비 좋은 걸로 현저한 속성으로 결정적 속성으로 해가지고 많이 팔렸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게 공해를 유발한다 하는 것 때문에 숨겨진 히든 속성이 결정적 속성을 오히려 낮게 평가해 버리니까 디젤 자동차의 판매가 줄게 되고, 또 이 환경 상황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 기준에 있어서 각국에서 다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공해 유발 물질이 안 나오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디로 간다? 전기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결정적 속성을 따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들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어느 회사는 수소용 자동차, 어느 회사는 전기 자동차, 어느 회사는
전기와 기름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래가지고 현저한 속성이 이게 좋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결정적 속성이 되는 거고, 그 결정적 속성을 갖고 있는 기업의 제품은 소비자의 선호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 기준에 있어서 평가 기준의 특성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정적 속성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해서 마케팅 활동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평가의 결정 규칙, 보상적 절차하고 비보상적 절차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안평가의 결정 규칙은 다수의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게 디시전 룰, 결정 규칙이라는 겁니다. 결정 규칙은 매우 단순한 절차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정교화된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소비자들의 선택이 습관적이라면 결정 규칙은 어떨까요? 매우 단순하겠죠.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 높은 동기화가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겠죠. 그러면 이제 보다 정교화되고 아주 세밀해지고 복잡해진 결정 규칙을 따라가게 되겠죠. 이들 결정 규칙의 근원적 차이는 결정 규칙이 보상적 절차와 비보상적 절차 중에 어느 것을 따르는가에 달려 있다. 여기서 이제 보상적 결정 규칙하고 비보상적 결정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상적 결정 규칙은 쉽게 설명하면 강점이 약점을 상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 가산, 가중 가산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상표가 경쟁 상표들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월한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렇죠?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낮고 할 수 있죠. 디자인이 좋거나 뭐 연비가 좋거나 그다음에 내구성이 좋거나 이런 각각 있겠죠. 근데 즉 각 상표의 강점과 약점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저기는 디자인은 좋은데 연비가 낮아 한다든가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한 평가 기준에서의 약점이 다른 평가 기준에서의 강점에 의해서 보완 혹은 상쇄되어서 전체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방식을 보상적 결정 규칙이라 한다. 보상적 결정 규칙은 단순 가산과 가중 가산의 두 가정이 있다. 이게 보상적 결정 규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마케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회사 제품이 하나에서 10가지 속성 중에 다 최고가 될 수 없거든요. 그 중에서 뭘 우선적으로 내세울까 해가지고 그 장점이 다소 약점이 있는 것을 커버시키는 그런 결정 규칙이다 이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강점만 있고 다 약점만 있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 강점과 약점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약점을 강화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에너지가 많이 들고 시간이 낭비되고 오히려 약점이 더 드러나가지고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다른 내 강점을 키워가지고 저 약점 정도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장점이 있으니까 강점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나의 강점과 장점을 통해서 나의 약점과 단점을 커버시키고 상쇄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인간의 속성은 108번뇌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4단 7정에 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다 나는 최선일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선이라고 생산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 강점이고 장점인 것을 최대한 강화시켜버리면 바로 고무풍선에서 바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이 적어져 보이듯이 약점이 상쇄된다 이거죠. 단순 가산 보겠습니다. 단순 가산은 소비자들이 각 대안의 평가를 단순하게 계산하고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 속성의 수가 가장 많은 대안이 선택된다. 단순 가산 규칙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나 능력이 제한적일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것 좋고 이것 좋고 이것 좋아. 그래서 나는 샀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정보 탐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 가중 가사는 뭐냐면 단순 가사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단순한 호의적 혹은 비호적 판단이 아니라 대안에 대한 보다 정제된 평가 방법이다. 이거 이제 다속성 태도 모형과 동일하다 이거죠. 여러 속성 태도 중에서 우위에 돼 있는 것에 가중치를 둬가지고 계산하는 것.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중가산법은 소비자들이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들을 결정한 후에 그 속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따라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몇 프로 한다든가 1, 2, 3, 4 한다든가 그걸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속성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각 속성의 중요도와 각 대안들이 보유하고 있는 속성의 정도를 곱한 뒤에 모든 속성들에 대한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대안이 선택하게 된다. 가중가사는 좀 정보 탐색이 좀 깊이 들어간 거죠. 관여도가 또 높은 거죠, 이거. 그 다음에 고가 제품의 경우에는 이런 가중가산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표적 시장의 소비자가 보상적 결정 규칙에 의해 대안을 평가한다면 마케팅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평가를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뭐냐면 소비자들의 속성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속성에 대한 평가가 어떤 건 좋다 나쁘다 하는 그 평가를 그러니까 속성에 대한 평가를 새로운 속성을 만들어서 넣거나 하는 식으로 이걸 평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는 각 속성의 평가 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비가 높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연비는 다 비슷해요. 솔직히 고속도로에 달리면 다 똑같습니다. 아니면 뭐 시내 달리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주행할 때 연비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이 내구성의 판단을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바꾸라 이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평가 기준을 추가해가지고 자사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우리는 이 사람들 갖고 있는 평가 기준 말고 또 다른 평가 기준이 있어요 하고 쑥 내미는 겁니다. 좋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평가를 향상시키는 방법.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태도의 변화 부분에서 나중에요. 자세히 더 설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보상적 결정 규칙. 보상적 결정 규칙과 반대죠, 이게. 비보상적 결정 규칙은 어떤 속성의 약점이 다른 속성의 강점에 의해서 상쇄되지 않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비보상적 결정 규칙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규칙이 가장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다른 평가 기준이 높게 평가되어도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 않는 상표는 선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보상적 결정 규칙입니다. 아무리 다른 평가 기준이 좋아도 강점이 많아도 내가 가격을 보고 산 사람이라면 그냥 가격을 제일 중요한 결정 요소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사전 편집식, 순차적 제거식, 결합식, 분리식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전 편집식은 사전을 편집하는 순서와 같은 방식으로 속성의 중요도 순서에 따라 속성들을 쭉 서열화하고 가장 중요한 속성에서 최상으로 평가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만약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속성에서 2개 이상의 동일한 대안이 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속성을 비교해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안들에 대한 동일한 평가가 깨질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러한 사전 편집식은 한 번에 하나의 속성에서 여러 대안들을 비교하는 속성별 처리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속성 이거 있어서 해서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속성이 똑같네. 그럼 다음 단계로 보는 거예요. 또 똑같이 세 번 단계 보는 거예요. 세 번 단계에서 이게 좋네. 이걸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전을 편집하는 순서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사전 편집식. 그 다음에 순차적 제거식. 이건 이제 컷오프 방식입니다. 컷오프. 뭐냐면 순차적 제거식은 사전 편집식 절차가 유사해요. 근데 수용 가능한 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용 가능. 그 뭐냐면 소비자들은 속성의 중요에 따라 속성들의 순위를 정하고 이건 편집식과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속성에서 대안들을 평가해. 마찬가지입니다. 대안 평가의 절차는 가장 뛰어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순차적 제것입니다.
기준점 미만의 대안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다 이거죠. 탈락시킨다 이거죠, 그냥. 그래서 만약 단지 하나의 상표만이 가장 중요한 속성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대안이 뭐 선택되겠죠. 그러나 여러 상표들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그 다음 중요한 속성으로 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남을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한다. 만약 이런 절차에서 모든 상표들이 제거된다면 소비자들은 수용 기준을 바꾸거나 다른 결정 규칙을 따르게 된다. 이게 이제 순차적 제거식. 사전 편집식과 거의 유사한 방법이죠. 위에서 밑으로 하는가, 제거하면서 순차적으로 선정하는가, 이런 차이가 있죠. 그 다음 결합식은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저한 속성에서 수용 가능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표를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상표가 모든 속성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대안이 선택됐겠죠. 그러나 어떤 속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대안의 선택에서 탈락하게 되죠. 그리고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이 하나도 없다면 당연히 기준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규칙이나 이런 걸. 그 다음에 결합식은 각 상표별로 모든 속성에서 수용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상표별 처리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안평가에서 보면은요, 이 결합식에서 신발의 속성이 편안함, 가격, 디자인, 뭐 색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요도를 편안함을 3점, 가격을 2점, 디자인을 2점, 색상을 1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뭐 아식스를 쭉 해서 중요성 곱하기 나이키는 이제 편안함이 5점이다. 아디다스 3점이다. 뭐 4점이다. 2점이다. 그러면 각각 5 곱하기 3, 3 곱하기 3 쭉쭉 해서 점수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함에 대한 점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가격을 또 그런 식으로 가격은 나이키는 1점인데 가격이 중요성이 2점이다. 그래야 쭉쭉쭉 더해가지고 제일 가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나는 가격이 제일 중요해. 그래가지고 가격이 제일 비싼 건 빼버려. 그럼 이제 나이키를 빼고 또 다른 건 내가 디자인을 볼까 하면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컷오프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대안을 평가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분리식은 특히 중요한 한두 가지 속성에서 최소한의 수용 기준을 정하여 상표를 최저점을 설정하는 것은 결합식 방법과 동일하나 어느 한 속성이라도 최저점을 초과하면 선택된다. 어떤 속성이 결함이 있어도 다른 속성이 우수하다면 선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4가지 고려 상품군을 대상으로 편안함, 가격, 디자인, 색상이라는 속성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고 가정해 보면 보상적 결정 규칙에 따라 각 대안을 평가하면 아까 이제 3, 2, 1 했잖아요. 중요성. 거기에서 이제 나이키가 29점, 아디다스 27점, 뉴발란스 29점, 아식스 30점이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건 아식스가 선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비보상적 결정 규칙을 적용하면 어떤 규칙을 이용하는가, 수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선택 대안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중요도도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만 판단한다면 다른 것은 또 별로 중요치 않은 변수로 상쇄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비보상적 결정 규칙은 가장 큰 장점이 약점을 상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단순 가산이나 가중 가산 방식에 의해서는 제거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비보상적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분리식하고 결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또 휴리스틱 평가 있습니다. 휴리스틱. 이건 이제 다른 유의 방법이 보상적 결정 규칙이나 비보상적 결정 규칙하고 전혀 다른 결정 규칙입니다. 이거. 그건 뭐냐면 휴리스틱이란 게요. 영어로 이게 찾아내다, 발견하다에 대한 그리스 어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발견법, 주먹구구셈법, 뭐 어림짐작 판단, 이게 바로 휴리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지적 사고가 다소 낮습니다. 보면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안평가는 소비자들의 인지적 사고를 요구하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히 보상적 결정 규칙을 통한 대안평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실제 의사결정을 곰곰이 관찰해 보면 단순한 의사결정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는 자신의 1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정보나 이전 경험을 이용한 의사결정을 하곤 한다. 소비자들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해서 체계적인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거나 굳이 최적화되고 체계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지적 노력을 줄인다 그랬죠. 줄이면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정보 처리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를 휴리스틱 기법이라 한다. 그래서 휴리스틱은 일종의 심리적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지름길. 심리적으로 지름길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내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 거야 하는 심리적인 작용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지, 어떤 커피점에서 어떤 커피를 마실지, 서점에서 어떤 책을 살 것인지, 오늘 처음 만나기로 한 사람과 어디에서 만나기,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뭐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만날 것인지 하는 것은 중요하겠네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이 휴리스틱은 인지적 부담을 줄이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다. 때때로 지나치게 편향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휴리스틱 판단과 관련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원산지 효과 그렇죠. 이게 중국산인가 한국산인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산이 최고였어요. USA 하면 아주 최고였어요. 그 원산지 효과. 그 예를 들어서 원산지 효과 이 지역의 제품이니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브랜드 친숙성. 내가 이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데 이 브랜드는 나를 뭐랄까 실망시키지 않아. 현재 브랜드 굉장히 브랜드 친숙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휴리스틱 평가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높은 가격.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가격이 높다 그러면 비교해서 높은 가격이 더 품질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냥. 높은 가격. 이러한 대안 평가 결정 규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수 대안들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상적 결정 규칙과 비보상적 결정 규칙과 그 다음에 휴리스틱 평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1단계로 우리가 문제인식, 그 다음에 정보 탐색, 그 다음에 대안평가라고 하는 두 중요한 항목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 10주차 강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오늘도 여러분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의 젊음의 시간이 향후 노년의 시간에 10배 이상의 응축되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주차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